밤늦게 혼자 집에 들어갈 때 어두운 골목길에 혼자 걸어갈 때 익숙해 보이던 그 길도 오늘은 왠지 낯설어 보여. 작은 모퉁이를 비추던 희미한 불빛마저도 깜빡여.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 나 때문에 잠에서 깨지는 않을까. 나는 걱정은 마. 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밤만은 밤늦게 혼자 집에 들어갈 때 밤늦게 혼자 집에 들어갈 때 역사 동영상을 보면서 집에 가면 참 좋겠네요. 오늘 이제 다음 단원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유럽이 어떻게 발전해 가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 지배하기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아시아에서 그런 유럽의 어떤 제국주의의 침투에 맞서서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또 나름대로 그런 제국주의의 침투에 맞서기 위해서 이 동아시아 나라들끼리도 어떤 자주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중국의 개항과 근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국과 중국이 어떻게 무역을 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영국과 중국이 이 무역을 해 나가는 17세기, 18세기 초기의 무역에는 영국은 이 청에서 차, 비단, 도자기 같은 이런 사치품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자, 근데 이 청나라에서는 당시에 이 광저우라는 한 곳의 무역항만 개항을 하고, 이 공행이라고 불리는, 공행이 누구냐면 청나라에서 임명한 특권을 준 상인들입니다. 영국과 무역을 하도록 특권을 준, 허락을 해준 상인들을 공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행만 통해서 영국은 무역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권, 한 상인들에게만 독점적인 권한을 주니까 얘네들의 횡포가 심하더라도 영국 회사에서는 이 공행과 무역을 하기 싫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부르는 비싼 값을 주고 이런 것들을 사가는 구조죠. 그래서 근데 딱히 이 청나라에서는 영국의 물건을 사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무역에서는 이 영국이 오로지 영국의 은만 중국으로 쓸려 들어가는 구조로 무역이 진행되어 가는데, 그래서 이런 은 유출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영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삼각무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인도를 거쳐서 인도의 면직물을 팔고 은을 가져오고, 그리고 인도를 통해서 청나라에 뭘 파냐면 아편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로부터 다시 들어갔던 은을 빼오는 겁니다.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역 구조를 바꿈으로써 아편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국은 무역 흑자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아편 밀수로 인해서 은의 유출, 청나라의 은의 유출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자, 그죠? 은의 유출이 점점 커져가죠. 자, 그리고 청이 영국으로 무역으로 받는 은의 양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편으로 인해서 이런 무역 구조를 개선해 나가게 되는데, 이 아편이 마약이죠, 마약.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면서 이 몽롱한 사람들, 어떤 생산적인 일에 종사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은이 심각하게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게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정부에서는 임칙서라는 당시 관리를 광저우로 파견을 해서 아편을 몰수하고 무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 트집을 잡으면서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편 전쟁, 1840년에 일어난 이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난징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난징 조약의 내용,
자,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한다. 5개 항구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여기를 개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게 됩니다. 할양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조약에 의해서 영토를 넘겨주는 것을 할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복이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어떤 조약으로 영토를 넘겨주는 걸 할양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애초에 광저우만 통해서 무역을 하다가 이렇게 항구가 더 많이 개방을 하면 더 크게 이제 무역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죠. 자, 근데 이 난징조약을 체결했는데 저렇게 항구가 많이 개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무역의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에르호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1856년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중국 관원이 중국 배에 올라가서 이 중국 선원들 해적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해적선에 올라가서 중국 관원을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로호라는 배가 이 영국 배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는 중국 관원이 영국 배에 올라와서 함부로 사람을 체포해 갔다라고 해서 영국을 모욕한 사건이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프랑스는 왜 갑자기 끼어드냐면 이 당시 프랑스 선교사가 그리스도교 선교를 하다가 처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이 에로 사건으로, 프랑스군은 그 무역 선교사 처형 사건으로 연합을 해서 이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2차 아편전쟁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제2차 아편전쟁으로 체결되는 조약이 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베이징이 당시 청나라의 수도죠. 그래서 이 청나라 황제는 이 외국 공사가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것을 허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구 5개 항구로 안 되니까 이제 항구를 10개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륙까지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큰 치명타냐면 그리스도교 내륙까지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려면 교회를 내륙까지 지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무래도 포교를 하려면 그 선교사들이 지낼 곳이 필요하니까 이 내륙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으려면 그 토지를 선교사가 사들여야겠죠. 그래서 그 내륙에 있는 토지를 사들이는 이 권한까지 이 외국인들이 가지게 되면서 이제 침투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점차 제국주의가 이 중국 내부로 침투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이 조약들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차 이렇게 중국은 개항이 이루어져 가고 이 중국 내부에서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백성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배상금들 다 백성들의 어떤 세금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주요 주장이 뭐냐면 토지를 균등 분배하고 남녀는 평등하다라는 것. 당시 어떤 유교 사회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유교 사회에서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천시되는 존재고, 그리고 토지는 양반이라고, 우리나라는 양반이죠. 이 청나라에서는 청나라에서 양반을 뭐라 부르냐면 신사층이라고 부릅니다. 신사층.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신사층을 다 가난한 농민들한테 토지를 분배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멸만흥안이 뭐냐면 우리 청나라라는 나라는 옛날에 2학년 때 배웠는데 청나라라는 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고 한족은 그 만주족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뭘 배웠었냐면 강제로 만주족들이 이 한족에게 변발을 강요하고 그런 어떤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나갔다라는 거 배웠었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한족이기 때문에 이 청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청나라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는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만들자라는 이러한 주장 때문에 농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이 태평천국의 어떤 영역이 점차 커져갑니다. 그래서 거의 뭐 중국이 반을 다 장악하죠, 이 농민군이. 자,
장악해서 수도도 정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영역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결국 이 태평천국 운동이 나중에는 이 신사층, 아까 말했죠, 신사층들이 다시 자기 토지를 이 태평천국이라는 애들은 신사층의 토지를 뺏어간 애들이기 때문에 이 신사층이 단합해서 이 태평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 군대 역시 이 태평천국 운동을 공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태평천국에도 무기를 팔고, 이걸 진압하려는 청나라에도 무기를 팔고, 서로 다 무기를 팔게 되는데, 아까 봤듯이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청나라 정부로부터 어떤 특권을 다 얻어내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특권을 청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다 넣기 때문에 태평천국을 공격을 해서 진압을 해줍니다. 서양 군대에서. 그리고 태평천국 내부에서도 이런 어떤 권력을 다 둘러싼 내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태평천국 운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태평천국 이름만 봐도 태평은 어떤 중국적인 요소입니다. 태평천하를 만들어가는 어떤 중국적인 문화를 담고 있는데 비해서 천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나오는 요소죠. 그래서 이런 중국적 요소와 그리스도교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 태평천국 운동이 농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둡시다. 자, 그리고 양무운동, 이건 뭐냐면 이런 여러가지 전쟁을 거쳐가면서 서양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지 청나라 정부에서 이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한인 관료들이 이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력을 수용하는 양무운동을 추진해 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예전에 한국사 할 때 배웠습니다. 한국사 할 때도 우리가 급진교합파가 아니라 온건교합파에서는 동도서기론이라고 해서 동양의 도화, 동양의 정신적인 면과 서양의 기술을 조화시킨다고 했었죠. 똑같은 겁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정신적인 가치와 서양으로부터는 기술만 수용하겠다라는 거, 이게 양무운동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무기를 도입하고 어떤 군수공장 건설하고 이런 철도, 공업화를 추진해 가는데, 이게 젊은 관료들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보수 관료들이 이 젊은 관료들에게 어떤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가치, 어떤 제도 개혁, 어떤 서양처럼 의회를 만들다거나 입헌군제로 변화해 간다거나 이런 제도 개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인 추진이 힘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어떤 군사 개혁이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양무운동이 실패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어떤 이런 제국주의에 어떤 맞서서 농민들은 그런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지도층에서는 양무운동을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여러가지 한계점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근대화는 나중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본으로 가봅시다. 일본은 우리가 한국사 할 때 배웠듯이 일본은 일찌감치 근대화에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일본의 개항을 보면, 먼저 일본에 전에 2학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를 성립했었는데, 이 에도 막부라는 곳은 어떤 나가사키항을 통해서 서양의 네덜란드와만 쭉 교역을 해옵니다. 여기까지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그래서 자, 근데 이 일본이 아편전쟁에서 청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그렇게 강력한 청나라를 패배시킨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더 대단한 나라일까? 그래서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큰 공포와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이때 미국에서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막부 측에서 결국에는 이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미국에게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요 내용들,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 여기 보면 나가사키, 고베, 오사카, 요코하마, 니가타, 하코다테입니다. 하코다테. 자, 그래서 이런 곳들을 개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애국 대우, 지회법권 등이 보장되어 있는 불평등한 조약을 미국과 맺게 됩니다. 이런 조항들 우리가 다 나중에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나중에 다 우리나라와 조선과 조약을 맺을 때 똑같이 자기들도 불평등 조약을 맺을 때 쓰게 되는 조항들이죠. 이거 다 이때 미국으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점차점차 근대화가 되어갑니다. 자, 근데 아까 이런 막부가 에도 막부가 개항을 할 때 천황은 이걸 반대했었는데 이런 거에 불구하고도 막부가 개항을 허용하게 되면서 무사들이 이것을 굉장히 불만을 가집니다. 왜 천황 가장 어떤 상징적인 존재긴 했지만 그래도 천황이 반대하면 어떤 막부가 그걸 고려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했어야 되는데 천황의 그런 입장을 다 쌩까고 막부가 이런 걸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항을 하게 되면서 외국 상품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 하급 무사들과 농민의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무사들이 이제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것을 메이지 유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 지방입니다. 조슈번, 도사번, 사스마번, 히젠번이라 불리는 이 4개의 번이 들고 일어나서 도쿄로 가서 에도로 가서 막부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무너뜨리고 천황에게 모든 권력을 돌려주게 되는 것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 불리는 일본 근대화의 최초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갑니다. 봉건제 폐지하고 중앙집권화, 이 봉건제 지역 분권적인 봉건제도보다 중앙집권화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제, 징병제, 의무교육제도 폐지하고 실시하게 되면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유학생, 사절단 이런 사람들 파견해서 배워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온 문물을 바탕으로 헌법을 발표하면서 입헌 군주제 국가로 바뀌어 갑니다. 자, 이게 당시 메이지 헌법입니다. 발표된. 그래서 당시 내용들이고 이 내용 선생님이 시험에 낼 겁니다. 보면 서술형 시험에 낼 겁니다. 이런 헌법, 이 메이지 헌법을 보여주고 이 메이지 헌법의 특징 뭐냐?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천황에게 집중시켜 나간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서술하면 됩니다. 교과서에는 170쪽 밑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개항을 했고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는지 근대화 노력까지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